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 파리 책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빠른 길을 찾으려 합니다. 더 빨리 이루고 싶고, 더 빨리 도착하고 싶고, 더 빨리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끝내 한 가지 대답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다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스웨이 작가의 책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늘 돌아가는 길 위에서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답답하게만 보였던 길 위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며 삶의 본질과 핵심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진짜인 나를 완성해 갑니다. 마치 나무가 사계절을 거쳐야만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잎을 틔우는 것처럼 말이죠. 쉽게 손에 쥔 것보다 넘어지고 기다리며 지켜낸 것이 훨씬 값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작가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목적지만 바라보며 달리고 있진 않나요? 라고요. 그리고 다정하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길이라고요. 이 책은 인생의 중요한 지침을 24개 챕터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각 장의 주제가 잘 녹아있는 일화들이 적절하게 담겨져 있어 독자가 보다 깊고 친밀하게 공감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도 사랑도 성장도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멀리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 위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책을 통해 여러분들도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책의 다양한 내용들 중 일부분을 발췌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소중한 댓글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모두 다 천천히 이루어진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이를 핑계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며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잃어버리곤 한다. 어느 날 목수가 일하다가 실수로 아끼는 시계를 수북이 쌓인 톱밥 속에 떨어뜨렸다. 그는 재수가 없다고 소리 지르며 톱밥 속을 뒤적였다. 동료들이 손전등까지 비추어 주었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시계는 굽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동료들이 식사하러 나가자 조용히 작업장으로 들어온 목수의 아들이 손쉽게 시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닌가. 목수는 내심 놀랐다. 도대체 어떻게 시계를 찾은 거니? 저는 그냥 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똑딱똑딱 소리가 들려와서 시계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었어요. 광부들이 땅속 갱도에서 한창 일하던 중 갑자기 조명이 나갔다. 한순간 어둠 속에 갇힌 광부들은 허둥지둥 벽을 더듬으며 출구를 찾았지만 방향을 제대로 가늠하기 어려웠다. 금세 기운이 빠진 광부들은 너나 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한 사람이 제안했다. 출구를 찾아 무턱대고 헤매느니 이렇게 앉아서 바람의 방향을 느껴보는 게 어때요? 바람은 출구에서 불어오잖아요. 광부들은 한자리에 앉아 집중하기 시작했다. 잠자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자 이내 바람이 얼굴을 미세하게 어루만지는 게 느껴졌다. 그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마침내 무사히 갱도에서 나올 수 있었다. 매일 하루에 몇 분씩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자. 조용히 앉아서 편안하고 차분한 상태를 즐기다 보면 분명히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비우라.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정상까지 빠르게 올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등산로를 헤매다가 피곤해져 정상은커녕 주변 풍경도 모두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다. 어느 날 오후 한 바그다드 상인이 인적 없는 산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신비한 소리가 들려왔다. 돌멩이 몇 개를 가져가세요. 내일 아침에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상인은 돌멩이 따위로 기분이 좋아질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호기심에 돌멩이 몇 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길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상인은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돌멩이를 꺼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였다. 상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것만 팔아도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상인은 이내 더 많은 돌멩이를 가지고 오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워졌다. 실망감이 몰려오자 조금 전까지 느꼈던 즐거움은 어느새 사라졌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 상인은 돌멩이가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크게 기뻐했지만 더 많은 돌멩이를 챙겨오지 않은 것을 후회한 순간 기쁨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기쁨은 탐욕스러운 자의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의 것이다.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만족할 줄 모르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까지 넘보기 때문이다. 가슴속에 쌓이는 불만을 비워내지 못하면 영원히 피곤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아야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마음을 비울 때 행동도 신속히 할 수 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버리자. 그래야 가볍게 정상까지 오를 뿐더러 경치도 감상할 수 있다. 천천히 가면서 즐겨라. 바쁜 현대인은 여유를 즐길 단 몇 분의 시간도 쉽게 내지 못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절경도 스치는 그림에 불과하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일과 그로 말미암은 긴장감뿐이다. 어느 날 젊은 나이에 성공한 남자가 새로 산 차를 몰고 좁은 주택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골목에서 한 소년이 불쑥 튀어나왔다. 깜짝 놀란 남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소년이 느닷없이 돌을 던졌다. 화가 난 남자가 차에서 내려 소리쳤다. 무슨 짓이야? 정말 못된 아이로구나. 차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도대체 이유가 뭐지? 그러자 소년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돌을 던진 것은 아무도 차를 세워주지 않아서였어요. 아까 형이 휠체어에서 떨어졌는데 부축할 힘이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형을 휠체어에 다시 앉혀주시면 안 될까요? 떨어지면서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남자는 골목으로 가 소년의 형을 부축해 휠체어에 앉히고 손수건으로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 그는 차를 수리하지 않고 타기로 했다. 찌그러진 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의 상징이었다. 사람은 트랙 위를 달리는 경주마가 아니다.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리다간 종착지의 흰선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매 순간 긴장 속에서 살지 말고 바쁜 걸음을 멈추어 주변 풍경과 사람들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자. 한 관광지 도로에는 이런 표지판이 서 있다. 천천히 가면서 풍경을 감상하세요. 유명한 관광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도로는 절경이 빼어난데도 주목하는 이가 없었다. 관광객들은 대개 일정이 빠듯했고 길에서 보내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지판이 설치되자 사람들은 도로 주변의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다.
어느새 이 도로는 관광지보다 더 유명해졌다. 또한 놀랍게도 표지판을 설치한 뒤 교통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천천히 가면서 풍경을 감상하는 느림의 미학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초인이 아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숨을 필요는 없다.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 때문이다. 외모가 출중하지는 않지만 음악적 재능은 뛰어난가 하면 목소리는 아름답지 않지만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이도 있다.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꾸던 여자가 있었는데 못생긴 외모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입이 크고 뻐드렁니가 콤플렉스였던 그녀는 공개 오디션을 볼 때마다 윗입술로 뻐드렁니를 가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스꽝스러워졌고 항상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디션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고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남자가 있었다. 여자를 부른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왜 못생긴 뻐드렁니를 가리려고 하는 건가요? 여자는 당황한 빛이 역력해졌다.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뻐드렁니를 가진 게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되나요? 앞으로는 가리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남자의 충고에 여자는 뻐드렁니에 신경을 쓰지 않고 노래를 불러보았다. 입을 크게 벌리고 온 힘을 다해 노래에만 집중하니 과연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녀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녀는 마침내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였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완벽해지려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한 귀퉁이가 잘려나간 동그라미가 있었다. 동그라미는 완벽해지고 싶어서 떨어져 나간 조각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불완전한 동그라미는 느리게 굴러다녔기에 길가의 꽃을 구경하고 곤충과 대화를 나누며 따스한 햇볕을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조각을 만나지만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것을 찾지 못하여 계속 세상을 헤맸다. 그러던 중 동그라미는 드디어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조각을 발견했다. 조각을 붙인 동그라미는 완벽해졌고 빠르게 굴러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길가의 꽃과 곤충은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다. 완벽한 동그라미는 불완전했던 시절과는 다른 세상에 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가던 길을 멈춘 동그라미는 조각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불완전한 상태로 돌아갔다. 사람도 불완전한 동그라미처럼 잘려나간 조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평생 완벽을 추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행복을 잃어버린 뒤에야 후회한다. 거듭 말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다. 약점이나 결점을 슬퍼하거나 숨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때로는 팔이 잘려나간 비너스처럼 불완전한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세상은 어쩌면 불완전해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말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는 사람은 자신의 빛을 스스로 꺼트리는 것과 같다. 셀리아는 어릴 때부터 리듬 체조를 배워서 몸놀림이 유연하고 민첩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하체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그녀는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셀리아는 크게 상심하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했다. 그리고 도망치듯 요크셔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레이놀즈 선생이 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찾아와 그녀에게 스코틀랜드 민속춤을 가르쳐달라고 청했다. 셀리아는 레이놀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게 노라고 허락했다. 하지만 자신의 저는 다리를 보여주기 싫었던 그녀는 언제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선천적으로 몸이 둔했던 아이는 매일같이 셀리아를 찾아와 춤을 연습했지만 최소한의 박자도 맞추지 못했다. 아이가 박자를 계속 틀리자 셀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동작을 보여주고 몸을 돌렸을 때 아이가 자신의 절룩거리는 다리를 보고 있다고 느낀 그녀는 깜짝 놀랐다. 셀리아는 장애가 들통났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다. 셀리아에게 큰 상처를 받은 아이는 그대로 도망쳤다. 셀리아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커졌다. 학교를 찾아간 그녀는 아이를 만나 말했다. 너를 전문 무용수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훌륭한 춤꾼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을 거야. 그날 두 사람이 함께 운동장에서 춤을 추자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여자아이의 느릿느릿한 춤 동작은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창피함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아이는 계속 실수를 저질렀고 동작할 때마다 불안하게 움직였다. 아이가 느낄 열등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셀리아는 아이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무용수가 자기 발에만 신경 쓰면 춤을 즐기지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무용수의 발만 쳐다보게 될 거야. 그러니 고개를 들고 웃으며 음악에 몸을 실어봐. 스텝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말이야. 말을 마친 셀리아는 아이와 함께 서서 레이놀즈 선생에게 신호를 보냈다. 레이놀즈가 아코디언을 연주하자 두 사람은 박자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추는 동안 아이의 스텝은 여러 번 틀렸고 동작도 많이 어설펐다. 하지만 아이의 웃음에 전염된 학생들은 더 이상 아이의 제멋대로 움직이는 동작과 박자에 신경 쓰지 않고 춤을 감상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해서는 자신의 길을 찾기 어렵다.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누군가는 동그라미의 둥근 선을 보고 누군가는 삼각형의 직선을 보고 또 누군가는 비대칭의 아름다움을 본다. 다른 사람의 견해에 자신의 재능과 개성을 숨길 필요는 없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주장대로 밀고 나갈 줄 알아야 한다. 불완전으로 완전을 추구하라. 밝게 빛나는 보름달을 좋아하면 달의 어두운 부분과 보름달이 되기 전에 불완전한 모습까지 받아들여야 한다. 달콤한 과일을 좋아하면 쓰고 떫은 성장 과정까지 포용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는 법이다. 청년 이반은 안톤 체호프의 소설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인생은 초고인 셈이고 다른 인생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구절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신에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신은 체호프의 명성을 고려해 이반의 기도를 들어주기로 했다. 단 결혼할 상대를 고르는 일에 한해서는 그의 기도대로 해주기로 약속했다. 이반은 아름다운 미녀를 만나 첫눈에 반했고 여자도 이반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두 사람은 바로 결혼해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름답기만 할 뿐 대화가 통하지 않아 사는 재미가 없었다. 이반은 초고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두 번째 만난 상대는 미모는 물론이고 대화도 잘 통하고 총명한 여자였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반은 여자가 화를 잘 내고 개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총명한 그녀는 자신을 남편으로 대하지 않고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다.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이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신에게 초고를 한 번 더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신은 이반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세 번째 만난 상대는 아름답고 영리하며 성격까지 착한 여자였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 이반은 드디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반년 뒤 큰 병에 걸린 부인은 침대에 누워 거동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병환이 깊어지자 아름다웠던 얼굴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반은 평생 해로하기로 약속했지만 부인의 병치레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만난 부인들은 모두 장점이 많았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반은 또다시 초고를 쓰고 싶었다. 신은 분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반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반은 젊고 아름답고 착하고 건강한 그야말로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났다. 완벽한 여자를 만난 이반은 신에게 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천사 같은 그녀는 이반과의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덕스럽고 탐욕스러우며 병에 걸린 아내도 언제든지 버릴 남봉꾼 같은 이반과는 평생 함께할 자신이 없다고 전했다. 상대에게 거절당한 이반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잔인한 현실을 알수록 완벽해지고 싶은 욕구는 더 강해진다. 완벽주의는 이상을 만족시켜 주지만 일단 한번 실패하면 사람들은 더 큰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사랑이나 우정에 대한 기대가 크면 상대방이 만족시켜 주지 못했을 때에 느끼는 좌절이 더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며 모두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최대한 완벽해 보이도록 노력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엄청난 집값과 막중한 스트레스, 상사의 질책, 동료와의 치열한 경쟁, 가정에서의 부담 등으로 원망하며 살아간다. 이것은 모두 지나친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스스로 족쇄를 씌운 결과다. 완벽해지고 싶다면 먼저 세상 모든 일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선택한 대로 얻는다. 어느 날 두 청년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 산을 올랐다. 둘 중 연장자로 보이는 청년은 정상을 바라보며 등산로 위에 바위에 물었다. 바위야, 정상에서 가져다 줬으면 하는 게 있니? 있다면 내가 내려올 때 대신 가져다 줄게. 정말로 정상에 도착한다면 그 순간 당신이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을 가져다 주세요. 청년은 바위의 대답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겠노라고 약속하고 정상을 향해 떠났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한 청년이 홀로 하산했다. 바위가 물었다. 둘 다 정상에 도착했나요? 그래, 우린 정상을 정복했어. 나머지 한 사람은 어디 있나요? 등산가의 평생 소원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상을 정복하는 거야. 그는 정상에 오르는 순간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결국 정상에서 몸을 던지고 말았지. 당신은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나요? 사실은 나도 그와 함께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너와 한 약속이 생각났지 뭐야. 정상에 도착하면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을 가져와 달라고 했잖아. 그것은 바로 내 목숨이야. 자, 그럼 저와 함께 이곳에서 함께 지내요. 청년은 바위 옆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산에서의 삶은 자유로웠지만 몸이 건조했다. 매일 산만 바라보던 청년은 어느 날부터인가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흐르자 자유분방하고 어지럽던 그림은 어느새 질서가 잡히고 독특한 품격을 형성했다. 훗날 청년은 화가가 되어 예술계의 샛별로 떠올랐다. 그는 산에서 그림을 그리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연을 주제로 한 그의 글은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문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정상에 올라 목숨을 버린 등산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해야 한다는 명예에 집착했다. 따라서 소원이 이루어져도 그것을 놓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였다. 또 다른 청년도 목숨을 버리려 했으나 바위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기에 진정한 도를 깨달을 기회를 잡았다. 청년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상은 마음속에 있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인생의 지혜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진다. 선택하지 못할 때는 순리에 맡겨라.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에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는 게 좋다.
복잡한 일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도 순리에 맡기는 게 상책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가 디즈니랜드를 설계한 뒤 3년의 시공을 거쳐 개방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그는 디즈니랜드 내부에 길을 내는 방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한 그는 택시를 타고 무작정 지중해로 향했다. 프랑스 남부 교회를 지나 산과 들로 가득한 포도원에 도착한 그는 차가 커브를 꺾어 들어간 곳에 수많은 차가 정차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원래 그곳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포도원인데 8프랑만 지불하면 포도를 한 상자나 딸 수 있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포도원은 한 노부인의 소유인데 관리할 기력이 떨어져 이런 방법을 고안해냈다는 것이다.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탐스러운 포도의 임자가 먼저 따는 사람이라니 그로피우스는 노부인의 자유분방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에 큰 영감을 받았다. 디즈니랜드로 돌아온 그는 모든 길에 잔디를 깔고 예정보다 반년 일찍 개방하기로 마음먹었다. 2년 뒤 디즈니랜드에 깔린 잔디는 사람들이 다니며 밟은 흔적대로 길이 만들어졌다. 1971년 런던 국제조경건축 심포지엄에서 디즈니랜드의 잔디길은 가장 훌륭한 내부 도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다. 이럴 때는 아예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그저 순리대로 흘러가자. 살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리에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구름이 흩어졌다가 뭉치고 꽃이 피었다가 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인생의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인생의 슬픔과 기쁨, 총애와 모욕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기 인생의 좌표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이 가장 두려운 존재다. 공포는 사람의 의지와 생명을 파괴한다. 공포는 위장을 망가뜨리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감소시켜 건강을 위협한다. 공포는 사람의 희망을 빼앗고 패기를 꺾으며 심장쇠약을 일으키고 심지어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든다. 살면서 공포심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다. 성경에도 공포심에 휩싸여 고통받는 사람을 마귀에 씌었다고 표현했다. 관광 중이던 웨슬리는 산속 정취를 더 느끼고 싶어서 깊이 들어갔다가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게 되었다. 그가 한창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나무를 뜯으러 온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생긋 웃으며 물었다. 경치를 감상하러 오셨다가 길을 잃었죠? 제가 내려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 따라오세요. 산 아래로 가면 여행사 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웨슬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녀를 따라 숲길을 걸어갔다. 숲속 식물들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물 한 개가 아름답게 피어올랐다. 그가 황홀한 풍경에 취했을 때 소녀가 말했다. 이제 귀신의 계곡을 건너야 해요. 아주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산하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해요. 자칫하다가는 굴러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도착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긴장돼서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소녀는 겁먹은 웨슬리를 보며 말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 조심하게 행동할 테니 더 안전해지죠. 이곳에서 추락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게 모두 길 잃은 여행객들이 조심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생긴 사고예요. 저처럼 이곳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매일 지나고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웨슬리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급기야 소녀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귀신의 계곡을 우회할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했다. 혼자 남은 그는 산속을 몇 시간 동안 헤매도록 내려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날이 저물자 웨슬리는 어두운 산길을 계속 가지도 못하고 홀로 귀신의 계곡을 건너지도 못한 채 산속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길을 헤매던 웨슬리는 다시 나무를 뜯으러 온 소녀를 만났다.
이미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그는 소녀에게 귀신의 계곡을 건널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소녀는 기다란 나무 막대의 한쪽 끝을 잡고 나머지 한쪽 끝을 그에게 잡게 한 뒤 앞장섰다. 그렇게 웨슬리는 귀신의 계곡을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는 귀신의 계곡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무서운 곳이 아님을 깨달았다. 사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공포였다. 공포는 가장 해소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다.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마음속에 공포가 자리 잡으면 자신감이 떨어지며 눈앞에 있는 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단력을 상실한다. 공포심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지 말고 자신을 믿어야 한다. 위급한 순간에는 결국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포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두 생각하기에 달렸다.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걱정은 모두 머릿속으로 상상한 결과일 때가 많다. 따라서 공포심을 극복하려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공포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라. 인생이 통조림이라면 공포심은 통조림 속 식품과 같다. 통조림을 열어 공포심을 꺼낼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두려움 없는 인생을 선물할 수 있다. 잭은 항상 바다에 가고 싶어 했다. 어느 날 기회가 되어 바다에 도착했는데 마침 안개가 자욱하고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다. 여기가 내가 그토록 오고 싶어 하던 바다란 말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바다를 보고 실망한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다시는 바다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뱃사람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군. 바다는 너무 위험해. 그때 우연히 만난 뱃사람과 말을 섞었다. 바다가 항상 이렇게 안개가 짙고 추운 건 아니에요. 날씨가 좋은 날은 정말 아름답죠. 저는 날씨에 상관없이 늘 바다를 사랑해요. 바다에서 일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하게 돼요. 우리 집은 대대로 바다를 사랑해 왔어요. 그렇군요.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내시나요? 아버지는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할아버지는 대서양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형제들은 인도에 갔을 때 강에서 악어에 몰려 죽었지요. 뱃사람의 말에 깜짝 놀란 잭이 말했다. 제가 당신이라면 영원히 바다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자 뱃사람이 물었다. 당신의 부모님은 어디서 돌아가셨나요? 침대에서요. 당신의 할아버지는요? 침대에서요. 당신 말대로라면 영원히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겠군요. 공포를 느끼는 심리는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 네 사람이 두 협곡을 잇는 다리를 건너려 했다. 수백 미터 높이에 설치된 다리는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추락할 정도로 위태로웠다. 넷 중 2명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었고 나머지 2명은 비장애인이었다. 그런데 4명 중 3은 무사히 다리를 건넜으나 비장애인 1명은 물살이 세찬 급류 구간을 지나던 중 목숨을 잃고 말았다. 시각장애인이 말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산이 얼마나 험준한지 몰라요. 그저 편안히 밧줄을 잡고 건넜을 뿐이죠. 청각장애인이 말했다. 저는 귀가 안 들려서 물살의 거친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요한 마음으로 다리를 건넜어요. 안전하게 다리를 건넌 비장애인이 말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다리를 건넜어요. 험준한 봉우리와 급류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단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공포도 충분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 공포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위협으로 상처를 주지만 용기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 목표를 세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라.
목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 목표가 있어야 자신의 나아갈 방향과 해야 할 일을 정할 수 있다. 목표가 없으면 삶의 방향을 잃고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성공한 백만장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했다. 성공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성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공을 위한 주석에 불과하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세뮤엘 스마일스는 70세의 고령에도 생각만큼은 여전히 젊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스마일스를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을 때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식량은 물론이고 마실 물도 변변치 않았고 주변에는 온통 이질과 말라리아 환자로 가득했어요. 포로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한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되길 원했어요. 기자는 스마일스의 이야기에 감동해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당시 광장에 앉아 바람을 몸으로 막아야 했던 포로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저는 전기가 통하는 울타리를 붙잡고 자살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갑자기 제 눈앞에 중국 노인이 나타났어요.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저는 환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어요. 일본의 중국 노인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그 노인의 한마디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중국 노인이 뭐라고 했나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이었죠. 저는 수용소에서 나가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달았고 절대 죽지 않겠노라 다짐했어요. 그 후로는 수용소에서의 생활도 참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종전이 가까워질 것이고 내 꿈과도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니 고통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 중국 노인의 한마디는 제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제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기자가 물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목표의 의미예요. 목표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 물론 목표 없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다. 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살아갈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는 자신과 가족에게 단기적,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목표는 열망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무의식이다. 목표는 창의력을 자극하고 정신력을 키워준다. 추구하고자 하는 강렬한 목표가 생기면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것이다. 견고한 목표가 있으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요컨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자신이 달성해야 할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으며 용감하게 나아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